안녕하세요. 한대입니다.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저번에 우리가 루트 2가 1.414 이렇게 끝없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한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1.414 이렇게 해서 끝없이 이제 갈 텐데, 이렇게 끝없이 가는 걸 갖다가 우리는 무한이라고 말을 하죠. 예, 일상에서 보통 우리가 생활할 때 무한이라는 말을 언제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제 쓰나요? 그러니까 무한한 사랑, 뭐. 무한이 어렵다? 무한이 멀다. 이런 거 할 때 쓰죠. 그러니까 끝없이 많은 것, 끝없이 계속되는 것, 이런 게 무한인데, 수학 시간에도 이제 이 무한이 등장합니다. 수학에서 무한이 등장하는 게 초등학교 때 원넓이 구할 때가 있고, 중학교 때 순환소수를 배울 때 등장을 해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그 무한의 세계관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수학이 다 거짓말이구나. 맨날 수학이 엄밀하다, 막, 치밀하다, 정답이 나온다 이랬는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꼭 그런 것도 아니고, 엉터리 같은 그런 구석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엉터리라기보다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래서 억지 쓰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그게 역사적으로 수학이 어떻게 발달해 왔느냐와 관련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먼저, 중학교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9분의 1을 나눠보면 어떻게 되죠? 예, 9를 이제 나눠봅시다, 그럼. 1을 9로 나누면 바로 나눌 수가 없죠. 그러니까 0 쓰고 점을 찍고, 그죠? 0 하나 내려오고. 그 다음에 1 쓰고 9 쓰고. 또 1 못 나누니까 0 내려오고. 또 1 쓰고 9 내려오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계속 1이 계속 반복되겠죠. 네.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아마도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끝없이 1, 1, 1, 1 이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양변에 양변에다 2를 한번 곱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9분의 2는 어떻게 될까요? 0.222 이렇게 계속 되겠죠. 예. 그런데 여기 계속된다는 표시로 이렇게 점을 찍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잊지 마시고 여기도 111 이렇게 찍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재밌는데 그럼 3을 한번 또 곱해볼까요? 네. 그러면 9분의 3은 마찬가지로 0.3333 재밌는데 계속 해볼까요? 언제까지 할까요? 이제 9를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 9를 곱하면 0.9999 이렇게 되죠. 근데 9분의 9가 얼마죠? 1. 그러니까 1이 0.9999 이렇게 계속돼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럴듯해요? 좀 이상하죠? 네. 아무리 0.999999 나가도 1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하나가 이걸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아주 넓은 바다에, 태평양 같은 바다에 물 한 바가지 살짝 퍼내면 바다 넓이가 변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안 변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안 그래요. 한 바가지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끝까지 한 바가지 차이 난대요.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큰 바다에 물 한 바가지 퍼내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만 그래도 차이 난다는 거예요. 보통 학생들 중엔 두 가지 종류의 학생이 있어요. 어떤 학생들이냐면 선생님이나 교사가, 어머니가 이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런 학생이 있는가 하면 자기 논리에 납득이 안 되면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못한다기보다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그걸 영어로는 클레버하고 뭐 브라이트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던데 어쨌거나 자기가 납득이 돼야만 아는 그런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하나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이 나누기 때문에 이 역사가 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좋은 대학 가고 이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무렵에 나누기 처음 배울 때 이야기라고 그래요. 그 친구는 이 나누기 할 때 우린 줄을 맞췄었잖아요. 왜 이렇게 줄을 맞추는지 자기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 문제마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사분이 이제 그 집에 전화를 한 거죠. 아버지한테 이제 이 친구가 나머지 계산을 못 하니까 어떻게 좀 지도를 해서 보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오니까 이제 밥상에다가 앞에 딱 앉혀놓고는 문제를 딱 주고 이거 풀어야 밥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안 풀리는데 밥은 먹고 싶고 하는데 못 푸니까 그냥 밥상 앞에서 엉엉 울었대요.
그런 진짜 슬픈 사연이 있는 친구였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만,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어느 날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전 이제 궁금했죠.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그냥 납득이 됐대요, 어느 날.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고집스럽게 자기 논리에 맞아야지만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였는데,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더 나중에 훌륭한 성취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혹은 그 어머님들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학습법보다는 자기 논리에 맞지 않아도 끝까지 이제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학습법이 오히려 나중에 가면 대성할 수 있는 그런 학습법이라 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여기 부모님들께서도 학생들이 이제 잘 이해 못하고 그런 게 있을 때 억지로 빨리 이해시키려고 그러기보다는 자기 논리에 맞게 자기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기대를 가지고 좀 더 참고 기다려주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실 거예요. 예, 그건 그렇고 이제 이 무한의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이 0.9999 이게 되는 게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그럴듯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교과서에는 이걸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는 이걸 어떻게 0.9999가 1이 되냐를 설명했냐면 x를 0.9999 이렇다고 볼 때 양변에 10을 곱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10x는 10배가 되니까 9.9999 이렇게 되겠죠. 얘를 살짝 다르게 쓰면 9 더하기 0.999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요. 그럼 10x에서 x를 빼면 얼마? x가 10개 있는 것에서 x 하나 있는 걸 빼니까 9x가 되죠. 9x가 얼마가 됐다? 빼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사라지고 남는 게 9라는 거죠. 그래서 x가 1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럴듯하죠, 이 설명.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거하고 유사한 방법인데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결론을 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 x를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이렇게 계속해 나간다고 그러면 값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예상하면. 만약에 끝이 짝수로 끝나면 어떻게 돼요? 짝수로 딱딱 맞아 들어가면 0이 되겠죠, 그죠? 예. 만약에 짝수로 안 맞아도 홀수로 맞아 들어가면 앞에 거 다 0이고 1이 되겠죠. 끝이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1이 될지도 모르고 0이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이제 요하고 비슷한 방법을 이제 쓸 거예요. 양변에다가 1을 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이너스 1 순서를 조금 정확하게 씁시다.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계속 되겠죠. 그래 놓고 위아래 식을 싹 더해버려요. 그럼 여기는 x-1이고 x니까 합하면 x가 2개 있죠. 그러니까 2x 빼기 1은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1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하고 마이너스를 하고 1을 더하고 1하고 마이너스를 더하고 다 빵이죠. 그러니까 빵이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론은? x는 2x 빼기 1이 0. 2x가 얼마? 1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x는 얼마?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죠? 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2분의 1이야? 1이 될지도 모르고 0이 될지도 모르는데 1이다 0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이해가 되죠. 우길 수는 있죠. 1이라고 말하면 아니야 0이라고 우길 수도 있고 0이라고 말하면 1이라고 우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파스칼 같은 위대한 수학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식이 1이 될 가능성과 0이 될 가능성이 똑같죠. 그래서 답을 평균 내서 2분의 1로 하자. 이게 수학이에요, 이게. 엉터리 같죠? 근데 이 방법으로는 선생님도 맞다 그러고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 방법으로는 이상한 결과가 나왔죠. 이게 어떻게 차이 나느냐? 이걸 구분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다른 예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초등학교 원의 넓이 구하는 거 배우셨죠? 네. 그 이야기를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본 다음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게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잘라요. 자른 다음에 얘를 붙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네.
이게 좀 이상한 모양이긴 한데 얘를 갖다가 좀 세분화해서 자르면 또 촘촘하게 자르면 이렇게 되겠죠. 점점. 그런데 얘를 아주 무세하게 무수히 짧게 자르면 나중에 직사각형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 길이가 지금 반지름이죠. 요 길이. 그러니까 이건 1일 테고 R이라고 쓰면 될 테고 그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다 합한 게 한 바퀴 돌아가는 길이죠. 한 바퀴 돌아가는 길이가 얼마입니까? 원주의 길이. 3.14를 곱한 값 2 파이 R이죠. 반지름이 R일 때 원의 넓이는 R, 반지름 곱하기 3.14의 2배를 한 거. 이게 원주의 길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둘레의 길이가 2파이 R, 반지름 곱하기 3.14 곱하기 2배면 얘하고 얘하고 합한 게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반씩이니까 여기가 파이 R이 되고 여기도 파이 R이 되고 그러니까 넓이는 파이 곱하기 R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곱하기 요 곱하기가 사각형의 넓이니까 그죠? 여기서 이 공식이 나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냐? 얘를 정말 많이 자른다. 무수히 많이 자르면 얘가 직사각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조금만 자르면 이렇게 울퉁불퉁이잖아요. 근데 많이 자르면 이게 쫙 곱게 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좀 수상하죠, 그죠? 뭔가 수상하죠? 이 이야기를 다른 상황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삼각형이 이 두 변의 길이를 합한 거는 분명히 이거보다 길죠. 그죠?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죠? 그런데 중점을 잡아요. 삼각형 중점을 잡고 이렇게 이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이거하고 이 길이하고 같을까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걸 이렇게 탁 접어놓고 이걸 탁 접어올리면 이 길이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길이 합한 것은 이 두 개의 길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또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러면 아까 요 상황만 보면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요거 같고 요 길이하고 요거하고 같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얘하고가 같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제는 무수히 그냥 계속 아주 작게 또 하고 하면 이렇게 돼갈 거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로 얘도 울퉁불퉁 하던 놈이 아주 작아지면 쪽바로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아주 작게 자르면 밑변이 돼버리겠죠. 그럼 결론은 이거 두 개 합한 길이가 얘하고 같다라는 주장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무한히 어떻게 해서 나온 공식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한의 세계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결과를 내는 그런 논쟁이 되기도 하는 동시에 또 어떻게 뒤집어서 생각하면 엉뚱한 이야기가 나와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루트 2가 만들어지던 당시, 그러니까 발견하는 당시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서서히 인식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한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면서 엉뚱한 일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하기를 무한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종류는 어떤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는 무한이 있고, 또 하나의 무한은 실제로 존재하는 그 실체로서 존재하는 무한이 있다고 구분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무한은 인간으로서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다루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중세 이후로도 그 전통이 남아서 무한에 관해서 신의 영역으로만 남겨놓고 인간은 무한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무한을 계속 회피하려고만 했는데 16세기, 17세기 돌아서 뉴턴이나 라이프니츠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고등학교 때 힘들게 배웠던 미적분학이라는 걸 발명을 해요. 그러니까 미적분학이 뭐냐 이런 걸 설명을 아주 힘들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무한이 어떻게 자르고 어쩌고 해서 어떤 넓이를 구한다든가 어떤 기울기를 구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미적분이에요. 그러니까 무한 과정을 적극적으로 항의한 게 미적분이고 미적분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의 자연과학도 가능해지죠. 그래서 이제 16세기, 17세기, 18세기 사람들은 분명히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이 그런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 수학을 계속 발전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명확하게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무한을 사용하는 논쟁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이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파스칼 예를 들었잖아요. 그 파스칼 이야기한 것처럼 그 얼토당토하는 그런 논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가까워서 19세기 말쯤에 와가지고 칸토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무한이 이제 수학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식으로 다루게 되냐면 보통 사람들은 무한이라는 세계가 이해 못할 세계고 유한의 세계가 이해할 수 있는 세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칸토는 뒤집어가지고 논리적으로 볼 때 무한이 더 명확한 것이고 유한의 세계는 무한의 세계의 이제 그 반대의 개념으로 설명해요. 무슨 말인가를 조금 더 예를 들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교실에 들어갔는데 의자가 35개 있는 걸 봤어요. 그랬는데 좀 이따 학생들이 왔어. 다 앉고 나니까 빈 의자가 없어요. 그럼 학생은 모두 몇 명이 있습니까? 35명 있죠,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35명 있다는 걸 세어보지도 않고 알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의자 수하고 학생 수하고 같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게 같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딱 맞으니까. 딱 맞으니까. 그 말을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1대1 대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자 하나에 사람 하나가 대응되고 마찬가지로 사람 하나에 의자가 딱 대응될 때 1대1 대응이 일어난다 그러고 1대1 대응이 일어날 때 두 집합의 크기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1대1 대응이 일어나는 두 집합이 있다면 두 집합의 크기가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아이디어는 예전에 원시인들이 양떼를 셀 때도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 상태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고대 유적 중에 이런 뼈다귀 같은 게 발견됐대요. 뼈다귀가 발견된 이게 눈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게.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추측을 했는데 제일 설득 있는 주장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원시인들이 예를 들어 이제 양을 길렀다고 합시다. 그 양을 기를 때 아침에 풀어놓고 저녁 때 우리로 걸어드려야 되는데 양떼가 다 나갔다가 다 돌아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숫자가 없는 시절에. 그 어떻게 알겠어요? 양 한 마리 나갈 때 금 긋고 양 또 나가면 또 금 긋고 양 또 나가면 금 긋고 들어올 때 또 금 긋고 해가지고 안 맞으면 짝이 안 맞으면 뭐가 안 들어왔거나 한 마리 짝이 넘치면 뭔가 쓸려 들어왔거나 재수 뭐 이러면서 그죠? 1대1 대응이라는 것이 원신들부터 이 두 집합이 크게 같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사용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1대1 대응으로 두 집합의 크기가 같다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유한의 세계에서는 그럴듯한데 무한의 세계에 적용하면 또 패러독스가 생겨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수 n이라는 걸 아까 자연수 n이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1, 2, 3, 4 이렇게 끝없이 계속돼 가는 거죠. 그죠? 이게 무한집합일 텐데 이 자연수 n에 대응하는 에다가 그 짝수 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짝수 집합을 생각하면 2, 4, 6, 8 이렇게 계속돼 나가겠죠? 두 집합 사이에 1대0 대응 관계가 있을까요? 아까 1대1 대응 관계를 어떻게 확인했죠? 두 집합이 있을 때 얘가 하나 있을 때 반드시 얘가 하나 만들어지고 어떠한 얘를 찾더라도 얘가 하나 딱 대응될 때 요럴 때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수 중에 아무거나 뭐 5를 잡아볼까요? 5를 잡으면 10에 대응되고 그죠? 짝수 중에 뭐 100 잡아볼까요? 50에 대응되죠. 그러니까 자연수하고 짝수의 집합은 1대1 대응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자연수가 많겠어요? 짝수가 많겠어요? 예? 어느 게 더 많아요? 딱 2배로 더 많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유한집합까지 생각하면 10까지 생각을 하면 짝수는 5개 있고 자연수는 10개가 있죠. 그죠? 딱 2배가 많아야 되는데 1대1 대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무한집합이기 때문에 이런 패러독스가 생기는 거였어요. 그 칸토로가 이제 무한을 다루기 이전까지 사람들은 이상하다. 이런 일이 생긴 건 이상하고 유한의 세계는 우리가 분명한데 무한은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니까 다루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칸토로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칸토로는 무한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무한집합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자기 자신의 진부분 집합하고 집합과 1대1 대응이 일어나는
집합. 이걸 무한집합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자연수 집합이라는 것은 자연수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짝수의 집합은 이만큼 부분집합으로 있죠. 여기 진부분집합이라고 말 붙인 거는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도 포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닌 부분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수 집합 중에 어떤 부분집합이 있어서 얘하고 1대1 대응이 일어나면 이런 집합을 우리는 무한집합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칸트로 특이하게 정의를 했죠. 그럼 유한집합은 뭐겠어요? 자기 자신의 진부분집합하고 1대1 대응이 일어나지 않는 집합. 이게 유한집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집합으로 집합들의 크기를 정의하고 그리고 나서 유한집합이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 놓고 난데 칸토르가 참 이상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무한도 그냥 무한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무한이 있대요. 무한도 크기 순으로 나열할 수가 있고 무한집합 크기도 더할 수도 있대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수학적으로 더하고 하는 그런 계산도 할 수 있고 크기도 분류하고 이런 것들을 쭉 연구를 했어요. 칸토르가.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도 이 칸토르의 연구 업적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그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크로네크라는 사람도 칸토르의 이런 연구 업적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은 그 무한집합을 어렵게 생각하고 유한집합을 쉽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유한집합이 분명한 거죠. 있는 게 몇 개 있는 게 분명하고 무한이 모르는 세계인데 칸토르는 무한집합을 이렇게 정해놓고 난 뒤에 문제를 이런 걸 내요. 예를 들어 1과 0으로 이루어진 집합을 A라고 합시다. 이 집합이 유한집합임을 증명하라. 이런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참 허탈하죠. 0, 1 두 개 있는데 뭐 이게 유한집합이지 뭘 증명을 해. 이런데 칸토르는 이게 분명한 건 직관적으로 분명한 것이지 논리적으로 분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논리적으로 분명하다는 건 뭐냐? 무한집합의 정의에 따라서 이게 무한집합이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된다. 유한집합이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정의에 따르면 어떻게 돼야 되냐? A의 부분집합을 구해야 되겠죠, 일단. 그리고 그 부분집합 중에서 원래의 집합하고 1대1 대응이 일어나는 집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져야 되겠죠. A의 부분집합 한번 다 불러볼까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이라는 거 아시죠? 네, 공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원소가 1인 거 있고 0인 거 있고 1인 거 있고 그 다음에 더 없죠? 왜냐면 부분집합이 하나 더 있는데 얘는 자기 자신이니까 진부분집합이 아니죠. 그럼 얘하고 이 부분집합이 3개밖에 없는데 이 집합하고 1대1 대응이 일어나는지를 따져보면 되죠. 공집합은 원소가 없으니 1대1 대응할 것도 없고 얘는 원소가 하나니까 어떻게 짝을 짓든지 간에 얘에다가 짝을 지으면 얘가 하나가 남는 거죠. 그죠? 얘가 갈 데가 없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짝을 맺든 이렇게 맺든 다른 하나가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3개의 부분집합 모두가 이 집합하고 1대1 대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유한집합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보면 뻔한데 이걸 증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동시에 사람들도 이걸 이해하기도 어렵고 왜 저래야 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크로네커 같은 사람한테도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이 칸토르가 우울증에 걸리죠. 자기는 막 참 좋은 걸 발견했는데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그 칸토르는 나중에 정신병원에까지 입원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쓸쓸하게 나중에 세상을 떠나죠. 세상을 떠나면서 한 그 칸토르의 말이 뭐냐면 수학은 자유다라는 말을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다는 말은 상상의 세계의 자유로움이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세계를 마음껏 꿈꾸었던 이제 칸토르가 꿈꿀 수 있었기 때문에 무한의 세계, 보통 사람들이 다루지 못했던 그 세계를 그 사람은 다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쭉 살펴보신 것처럼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수학이 좀 엉터리 같나요? 엉터리라기보다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런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의 수수께끼는 2500년 전에 그 루트이가 만들어진 무렵부터 시작해서 칸토르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에서 계속 고민했던 문제예요. 그리고 그걸 19세기까지 와서도 그 당시 최고의 수학자도 이해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던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을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한테 이해시킨다는 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중학생들이 무한을 배울 때 나타냈던 반응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하나는 표현상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0.9 이걸 갖다가 간단하게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게 1이라는 걸 아까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이걸 배우고 나서 이거는 분명히 무한소수죠. 이거는 유한소수잖아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무한소수하고 유한소수가 같은 건가? 같은 건가요? 예, 그러면 이 무한소수와 유한소수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는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또 다른 걸까? 그 1도 사실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1.0000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1.0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실수 1이라는 것을 유한소수의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무한소수의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다루다 보면 유한하고 무한하고 막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또 제가 읽은 어떤 학생의 일기가 있었는데요. 그 일기를 이런 일기가 있었어요. 오늘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을 배웠다. 루트 2는 약 1.414로 끝을 알 수 없는 수라고 한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라고 말씀하셨다. 아니 어떻게 약 1.414가 되는 수를 두 번 곱하면 2가 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아마 내 머리카락은 다 빠져버릴 것이다. 그 일기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루트 2라는 게 사실은 그죠? 제곱하면 2가 되는 수잖아요. 근데 루트 2는 1.414에서 끝없이 계속되고 그 곱하기 1.414 끝없이 되는 걸 갖다 어떻게 곱해요 얘를? 14 곱하기 14는 196이고 141 곱하기 141, 그러니까 1.41 곱하기 1.3이랑 전자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할 수 있을 텐데 무한히 끝나지도 않은 걸 계산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도대체. 계산도 못하는데 그 결과가 2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그러니까 루트 2가 원래 제곱하면 2라는 걸 아니까 2라는 걸 알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알 수가 없는 미지의 세계가 돼버리는 거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인류의 역사에서 2000몇백 년 동안 무한의 세계를 탐구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알게 된 것이지 이게 하루아침에 딱 알게 된 게 아니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해하는 것도 더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걱정이 생기셨을 거예요. 그럼 이 어려운 걸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 0.9 땡에 1인데 그걸 믿으라고 할 수도 없고 안 믿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관점을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 공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답을 빨리 아는 것보다는 궁금증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답을 빨리 알 수도 있고 또 세월이 많이 걸려서 알 수도 있겠지만 마음속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공부를 할 것이고 노력을 할 것이고 또는 그 수학의 세계에 매료돼서 수학에 빨려들기도 할 것이고 근데 답이 너무 분명해 버리고 나면 더 탐구하고 연구하고 궁금해할 게 없겠죠. 이런 무한의 세계 같은 걸 처음 다룰 때 학생들이 좀 더 재밌게 아니면 신비롭게 느끼면서 그 무조건 맞다가 아니고 선생님이 맞다니까 맞다가 아니고 좀 더 그 궁금증을 가지면서 이렇게 수학의 길에 입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제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때 이게 선생님이 맞으니까 맞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궁금증도 좀 북돋아 주시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